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도 끝났습니다.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고 강한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에 구축되는 새로운 평화체제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와 함께서 얘기를 나눠주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기독교 민간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신 서울대의 윤영관 명예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윤동용 박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어떤 분한테 먼저 드려야 될지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먼저 윤 장관님께 하나만 딱 여쭤보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이제 다시는 옛날로는 안 돌아가고 이대로 그냥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거겠죠? 예, 저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데 불가역적인 그런 평화 정착의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앞으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뭐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되돌아가기 힘든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된 거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목사로서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약간 가슴도 설레고 그리고 기대도 되고 뭔가 변화가 그동안 거의 70년 세월이 넘었는데도 이게 잘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점수를 좀 매겨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퍼포먼스로는 한 105점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성이 없고 시간적인 타임라인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 80점을 주고 신뢰가 쌓여지면서 하나씩 이루어지면 뭐 90점도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 신뢰가 어느 날 깨지면 갑자기 50점, 40점으로 추락하게 되면 그 다음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기가 이제는 진짜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에 부딪히지 않은가. 하지만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정도 두 번의 정상회담과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주변국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걸 감안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대로 가다가 또 부딪히고 충돌해서 실패하면 다시는 또 평화회담을 열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 뭐 외교 전문가이신 윤 장관님께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핵을 폐기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신뢰가 구축될 것이다, 이런 순서를 잡았는데 이번에 진행된 걸 보니까
전혀 새로운 신뢰 구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핵은 폐기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건지 제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트럼프 외교가 과거와 대단히 다른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을 믿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해서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 강제적인 힘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였는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프레스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는 먼저 북미 관계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겠다라고는 어프로치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입니다. 국력 차원에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국인 미국과의 불신 관계가 오랫도록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쉽게 핵을 놓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등소평을 품어 안았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나서서 북한의 김정은을 외교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품어 안음으로써 안심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핵이 없어도 되겠구나라고 실제로 믿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외교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안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흔히 이제 지도자들을 중심에 놓고 어차피 뭐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건 윤 박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 체제랑 사회 체제가 어떤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다 굶어 죽어가면서 지도자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도 어쩔 수 없는 이미 하나의 체제가 스스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90년대 이후에 경제가 사실은 붕괴돼서 그 이전에 배급 체제를 기반으로 했던 그런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점점 더 커진 것을 북한이 2002년도에 경제 개혁 조치를 하면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그런 경제로 전환이 되어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개방적으로 더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북한의 경제가 개방도가 한 20%대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절반 이상의 경제, 또는 한 3분의 2가 이제는 대외 경제에 의존적이다. 그만큼 북한이 개방된 그런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경제가 옛날처럼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제가 아니고 민간 그리고 시장 그리고 대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경제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윤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50% 가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과거와 달리 외부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은 북한 이 경제나 북한 정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입지가 사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경제 제재에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경제 제재가 작년처럼 지속이 된다면은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5%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경제난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국내 정치적인 입지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올 초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정치와 저널리즘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모처럼 평화 체제로 가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어떤 첫걸음 같은 것이 시작되려는 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고 부르짖는 듯한 어떤 목소리들도 많이 들린 것 같고 언론들도 심지어 일부에서는 갸우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항의 의미가 강한 거부하는 몸짓 같은 것도 봤고 그건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 약간씩의 그런 눈치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는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재가 잘 먹혀서 이제 좀만 더 밀어붙이면 무너질 텐데 뭘 이제 협상을 시작하나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의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서 협상장에 불러와야 말도 잘 듣고 자기네 이제 협상 속에서 얻는 이득이 클 텐데 뭐 이런 계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평화로 가는 길은 역시 평화를 위해서 함께 뛰어야지 뭘 나무 확실히 찍어 누른 다음에 거기서 평화를 얻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가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기독교적인 가치인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실 제 마음속에도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그러세요? 하나가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야 이게 제대로 통일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패망론을 마음속에 은근히 갖고 있는 그 우리 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결국 평화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의심하고 계속해서 불신했던 것에서부터 다시 신뢰하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역사 속에는 이렇게 원죄 비슷한 것이 깊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독일의 통일하고는 또 다른 또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한 동족 상잔의 상처들이 특별히 보수적인 분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 공산주의의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저 사람은 타도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치유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분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점이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는데 큰 걸림돌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이가 되듯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협상을 서로가 존중하면서 의심의 해석학에서 신뢰 해석학으로 이게 점점 나가야 그런 점에서 참된 평화와 화해 역사가 생겨지는 것은 아니겠는가. 제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치르면서 총론격으로 한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볼 것들이 남아 있는데 요즘 뭐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 단어 CV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의 폐기 문제인데 북미 정상에서는 선언문에 이것 정도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만은 그냥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 정도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CVI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큰 틀에서 저렇게 얘기한 다음에 맞춰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그 서방의 북한 전문가들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CVID라고 하는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와 관련해서 강하게 강조를 해오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느냐. 그리고 왜 그거를 그 실현할 그 일종의 그 일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그 막연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2020년 말까지라는 식의 그런 표현이 안 들어갔느냐. 그래서 실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검증이 중요한데 이거는 북한이 지금 꼭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답을 했었고 모든 것이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곧바로 북미 간의 고위급의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비핵화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 이슈를 놓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 합의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나 그게 짧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까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모아서 일단 발표를 하고 그 밑바닥에는 북미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그 신뢰에 기반해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변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꺼내 들고 있는 카드가 역시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느닷없이 북한으로부터 남침을 당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국방을 튼튼히 쌓아야 된다는 건 뭐 한국에서 뭐 흔들리지 않는 가치였는데 한미 군사훈련 뭐 중단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게 한미 간에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야 될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제가 아까 그 신뢰에 기반한 북미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고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20여 년 전서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온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연습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협상 과정에서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북한 측에 의해서 제기가 됐던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이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소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당신네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 뭐 평상적인 훈련은 이 연습 게임이라고 할까 이거는 지속하는 걸로 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대규모의 어떤 군사력이 동원된 그런 훈련은 안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언지를 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조치 이쪽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이 훈련 중단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이 압박을 가하고 또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공조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는데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실제로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도 좀 줄이면서 결국 빼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남쪽의 민심은 아무래도 좀 흔들리겠죠?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 중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온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주축을 이뤘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체가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옛날 기억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평화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는 서로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윤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신뢰를 줬으니까 너희도 신뢰를 그동안 보여줘라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마지막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그건 별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그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군사 훈련에 대한 것을 멈춘다고 하는 것, 잠시 휴지한다고 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또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처럼 깊이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있어서도 그건 조금 기다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좀 지켜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파트너로 이해하는 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관대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경제적인 문제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휴전선 근처에서는 뭐 땅 보러 다니는 사람도 들었다는데 뭐 장밋빛 전망이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선언을 할 무렵에 불었던 그 붐하고 비슷한 양상이기도 한데 남북 경제 협력은 어떻게 진행될 건가? 뭐 이거부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중단되어 있는 거는 개성공단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사업이 될 텐데 그 부분은 대북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국제사회 대북 경제 제재의 완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제 경제 협력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철도 도로 연결 그리고 그것을 현대화하겠다. 그리고 2007년도 14선언에서 합의되었던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골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고 14선언 내용들은 이미 2007년도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확인한 내용들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뭐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기만 한다면 가장 먼저 시작이 될 그런 경협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 쪽에서 이제 제안한 내용들도 있죠. 우리 쪽에서 USB에 담아서 북한에 전달했다 하는 이제 그 경제 협력 구상이 소위 말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인데 그거는 이제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해안 쪽에는 이제 산업, 물류, 교통 벨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신의주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벨트 하나고 동해안 쪽에는 이제 에너지 자원 벨트 해가지고 남쪽에서 원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뭐 핫산 이런 그 러시아 쪽으로 연결하는 그 축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DMZ 벨트 해서 요거는 이제 환경 그다음에 관광 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쪽에서 제안한 구상이고 아마 북한이 그것을 그대로 받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발표한 22개 경제 특구가 있습니다. 그 22개 경제 특구 중에서 요 벨트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들은 가장 먼저 남북 경협을 시작할 때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서해 쪽을 산업과 물류로 한 것은 이제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럴 그렇죠. 것이고, 예. 네. 동해 쪽을 역시 에너지를 잡은 것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뭐 저도 뭐 비무장지대가 뭔가 관광벨트로 돼갖고 글로벌해지면 전 세계 관광객이 정말 여기를 성지처럼 생각하고 평화의 성지처럼 생각하고 네. 관광을 와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철저히 따진 계산이고 네. 북한도 뭐 손해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핵을 핵을 일종의 이제 비핵화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경제에만 매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동안에 북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해왔느냐면은 북한은 절대로 이 등소평이나 이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개혁 개방을 못할 것이다. 왜냐? 개혁 개방을 하면은 외부에서 정보가 유입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자기 나라가 얼마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지도자의 정통성이 약화되고 지지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개혁 개방 절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이가 34세밖에 안 되고 해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 본인 희망에 의하면은 30년, 40년, 50년을 북한을 통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년이 됐는지 2년 동안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가도 충분히 이 중국의 뭐 등소평처럼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정치적인 안정과 통제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는 개방하고 정치는 아주 강하게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갖다가 뭐 10% 뭐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존경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정통성도 정권의 그 정통성도 더 강화되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자기 할아버지인 그 김일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6.25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군비를 엄청나게 이제 쓰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도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라고 하는 그냥 뭐 종주도 아닌 이제 맹주처럼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거대한 소련 연방이 사라지듯이 아마 그걸 보고 김일성, 김정은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국 무기만 많이 갖고 있어봤자 그걸로 뜯어먹는 건 아니고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 탈북자들 여러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선 이후에 상당히 인기가 좋아졌다. 그 이유가 2011년 이후에 대외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자들을 외부에서 받아들였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한때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거는 포기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니까 역시 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더 낫다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도 듣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못 들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까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30대 초반의 지도자가 앞으로 자기 나라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니까 그동안에는 겁이 나서 개혁 개방으로 못 나갔는데 가만 보니까 뭐 중국도 잘 성공하고 있고 베트남도 잘 성공하고 있고 또 그보다 조금 더 다른 모델이긴 하지만 싱가포르도 독재를 통해서 경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 또 남한을 보더라도 소위 박정희 모델이 성공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변화를 스스로 선택한 그런 동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북한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그 나이를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도 뭐 예전에 저희 또는 뭐 두 분
어른들의 세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한민족이니까 이제는 아픔을 치유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야 그게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긴대 뭐 경제가 나아진대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윤 박사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류가 활발해지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북에서의 어떤 위협 같은 게 양쪽 다 사라진다면 실제로 경제적인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 경제적으로 얼마만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그거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수를 찾아보다가 독일의 그 주가 지수를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대표하는 닥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닥스 지수를 통일 이후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해서 90년도부터 10년 후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한 5배, 한 50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독일의 일반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5배 정도 상승했다고 하니까 물론 그것이 꼭 통일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는 어렵겠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이번에 남북 정상들 간에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그렇게만 해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북한 개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남쪽에 없는 새로운 사업 영역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니까 그쪽에서 고용 효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 경로를 계속해서 달려와서 3만 불대에 1인당 소득 3만 불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선진화된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것처럼 성장의 지체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경협을 통해서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얻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 장관님 이제 또 하나 사람들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걱정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돈을 갖다 북한에 퍼주지도 않을 것 같고 결국 우리 돈 쓰라고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쓰라고 그럴 거냐 뭐 이제 이런 걱정들도 일각에서는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럴 때는 또 퍼주기 식이라는 논란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경제 이익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하는 분이어서 그 군사 훈련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곤란하다. 물론 뒤에 이제 좀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그 돈 문제에 집착을 하는 분이 돼서 비용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해서 퍼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뭐 그 이 비핵화 과정 그리고 그 후의 경제 통합의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의 성격을 볼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돈보다도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앞으로 이 한반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은 우리 세금 뭐 2배로 올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너무 그 과도하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이 세계 경제에서는 좋은 투자처가 어디냐를 찾아다니는 자본들이 얼마든지 있고 북한은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투자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만 제대로 된다면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비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투자고 미래의 어떤 그 한반도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뭐라고 할까 편익에 대한
이 사전 투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교적인 수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살짝 하면서 경제학자한테 다시 확인을 맞는 네. 계산입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북한에 대한 그 퍼주기 논란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DJ 정부 때 시작했던 이 햇볕 정책 그때 이제 나왔던 논란인데 이제 사실은 북한하고 사이에서 적대 관계만 해소된다면 그렇다면 남북 경협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발생하는 이득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공적 지원하고 그다음에 상업적 투자하고 요 부분은 우리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적 지원은 첫 번째 북한의 인도적인 어려움, 즉 뭐 굶주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 지원의 또 한 분야는 개발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개발 지원을 받아서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나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갚겠다고 해서 2017년도에 전 세계에 우리가 제공한 개발 지원이 22억 달러에 달합니다.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5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리가 받은 도움을 어떻게라도 갚겠다고 하는 건데 북한이 만약에 이제는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 개발에 나서겠다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당연히 지원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또 국제사회도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인 많은 투자자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뭐 퍼주기 논란이나 이런 것을 피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퍼주기하고는 사실은 다른 성격의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통일을 하게 된다면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투자해야 될 여러 가지 돈들이 사전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루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통일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평화가 유지되면서 이제 미리 선행 투자가 있다면 네. 실제로 나중에 통일 비용은 이제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겠군요. 예. 근데 김 목사님 그 언론들도 요새 좀 아직 교육이 덜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굶어 죽는데라고 하면은 퍼다 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경제를 살려야 된대, 도와줘야 된대, 또는 투자해야 된대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한국 교회 내에서도 뭔가 북한에게 뭔가 좀 갖다 줘야지 하는데 좀 생각들은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예. 사실 그 서독교회하고 동독교회의 관계를 보면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약 3조 원 이상 조 단위로 3조 원 이상 계속 도와줬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어떻든 서독의 교회는 동독의 교회를 중심으로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독교회를 도왔고 그 동독교회가 통일의 기반을 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홍정일 목사님이 남북나눔 이사장으로 있으시면서 그동안 도와줬던 액수가 약 1,5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한국교회가 도와준 거로 보면 몇천억 이상이 사실은 북한의 여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다고 보여지는데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고 또 교회의 그 하나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도주의적인 것, 그다음에 인간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한국교회가 과거도 그랬고 그동안 이제 막혀서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어느 선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루 4인의 생활비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누구나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생존권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딱 그 나눔의 배분의 분배의 투명성만 있으면 그 뭐 100%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 교회나 진보 교회나 거의 상관없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제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분배 과정이 검증이 되느냐. 이제 사실은 개발도상국에 도와줄 때 NGO들이 약 60%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100만 원 도와줬는데 60%가 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들어가면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좀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검증성만 가지면 우리 남쪽의 교회들이 열심히 돕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적합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감당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저는 100%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과 백성을 이렇게 구분하죠. 정권이 그것을 착취하지만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교회와 협력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로 지난 주간이나 또 다음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와 조그련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의 만남이 제가 지금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사실은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로 정부는 정부단체로 가야 되지만 교회가 돕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북한의 조그련을 도와서 교회가 더 이 북한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북한 정부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것을 그런 면으로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래서 그 교회가 북한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그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는 함경도를 맡는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뭐 평안도를 맡는다. 뭐 어디 충청도는 뭐 강원도를 맡는 이렇게 하면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큰 그림만 그려지면 한국교회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면으로는 아주 희망적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통일 과정에서 또 뭐 갑작스러운 통일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독일도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는 그런 통일이 사실은 교회가 그동안 뿌려놓았던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추진된 건지 그런 관계들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교회에서 그 동독 교회와 동독 주민들을 돕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통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통일 얘기는 꺼내지 않고 이 동독 지역에 살고 있는 동독 주민들이 이 고귀한 그 인간으로서 태어난 존재들인데 이 고귀한 인간으로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인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앞섰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좀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점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과정이 이 1970년 이후에 약 20년 동안 중단 없이 그 추진이 됐고 특히 3인당이 그 이야기했던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흐름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정적인 순간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에
어떤 통일의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서독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요. 네.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윤 장관께서 앞으로의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 길면 뭐 2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3년 잡을 수도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휴전협정도 한 2년은 걸린 것 같으니까 70년 가까이 굳어져 있던 이것을 푸는 데는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겠죠. 더 걸리죠. 근데 이제 저는 언론을 괜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또 언론이 배우기를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거리도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된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돌발적이고 좀 흉흉한 것 위주로 뉴스를 갖다 전달해 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언론은 언론대로 냉전 저널리즘에서 빨리 평화 저널리즘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한국 교회도 아까 김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북한에 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뭔가 북한 교회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을 새롭게 보는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 그럴 때 이게 구제라는 차원에서 돕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를 이렇게 넓혀가는 작업. 그러니까 이게 데리다가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건 그 남에 대한 구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남을 함께 그 영역 안에 포함하는 것이죠. 너와 내가 우리라고 하는 공통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게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남을 줘도 너 힘드니까 내가 한번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존엄성과 인격이 아니라 내가 남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게 환대라고 했을 때는 나도 네 안에 들어가고 너도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저는 땅의 통일은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의 통일 또는 국가의 통일도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정서적인 통일, 마음의 통일. 그러면서 사람의 통일,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우리가 함께 이 한반도에서 함께 사는 존재인데 어떻게 평화적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마음에 우선 준비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뭐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우리가 하나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 간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남 왕국과 북왕국의 이 차이의 극복을 다윗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훨씬 우리보다 편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그렇게 크질 않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딱 붙잡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 속에 남쪽과 북쪽이 만날 수 있는 마음의 통합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게 뭐 한반도다, 언어가 같다, 뭐 얼굴이 비슷하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 이것만 말고 더 큰 정신적인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이제 기독교 같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이것이 시작되면서 백성들, 국민들 전체에게 확대되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게 이제 목사로서 교회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것은 역시 기독교적 가치를 부여잡고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에 대해서 고민해온 뭐 연구원에서 이제 뭔가 내놓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앞으로의 연구라든가 토론 모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실까요? 네, 저희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지금까지 이제 교육의 싱크탱크로 만들어져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첫 번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 공동체에 대한 비전 수립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회를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 수립, 그리고 그러면 그런 비전을 수립하면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략, 그리고 또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1대 원장을 우리 유영관 교수님께서 하셨고 제가 지금 4대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은 저희들이 이제 한 70여 명의 연구위원들이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각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또 사회에 퍼뜨리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통일 교육과 같은 일에도 저희들이 기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소망하기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또 크리스찬과 교회들에 전파되어서 이 사회의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데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소망은 아까 김 목사님 얘기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아직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 가족들도 계시고 또 실향민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북에서 나온 지금 이제 세터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뭐 버티시겠지만 가능한 좀 빨리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거치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민족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큰 걸음을 좀 빨리빨리 내딜 수 있는 그런 회담들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세 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나중에 또 한번 좋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